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저도 어릴 적 일이라 기억이 좀 나는데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집집마다 한 대씩 거의 다 있었고요. 혼수품으로도 빠지지 않던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재봉틀인데요. 이 재봉틀이 세상에 나오면서 여성들의 바느질 일거리와 투입되는 시간이 줄어들고 또 지금 같은 의류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는데,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는 재봉틀이 세상에 어떻게 등장하고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가전 IT 박람회인 CES에 올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완전 대면 방식으로 바뀐 덕분에 인파도 많이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세계 경제 침체와 반도체의 한파 등의 환경이 기업들의 기술 혁신의 방향에도 영향을 좀 미치는 분위기였다는 전언이고요.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그래서 혁신보다 생존에 초점을 맞춘 올 한 해의 IT 트렌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어머니들이 집에서 일일이 한 땀 한 땀 바느질 하던 시절, 그런 기억들 다들 있으시죠? 경제사에서는 이런 재봉틀을 가리켜서 여성의 삶과 나아가서 세상을 바꾼 획기적인 발명품 중에 하나로 재봉틀을 꼽고 있는데, 재봉틀이 세상을 바꾼 건 그냥 단순하게 여성들의 시간 활용뿐이 아니라고 합니다. 150만 부 넘게 팔린 밀리언셀러 경제학 콘서트의 저자인 팀 하포드는 재봉틀이 없었다면 넷플릭스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 재봉틀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넷플릭스랑 재봉틀이 무슨 관계인데 이런 얘기를 네가 했어요?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분위기죠. 예. 예. 근데 판매 방식 때문에 그래요. 재봉틀은 냉장고 세탁기와 더불어서 여성의 삶을 바꾸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도와준,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상을 바꾼 발명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 이게 가능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 제가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잠깐 소개해드렸던 발명가인 아이작 메리터 싱어가 세운 싱어앤컴퍼니, 싱어 재봉틀 회사. 예. 여기가 이제 판매했던 방식이 지금의 넷플릭스를 낳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팀 하포트 같은 경우. 재봉틀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네. 판매 방식이 독특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프랜차이즈 얘기하면서 싱어사의 판매 방식이 예. 현대적 개념의 프랜차이즈 최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대리점 개념이었거든요. 직영 어떻게 판매 팔았었죠? 최초의 대리점 개념인데, 예. 싱어사가 재봉틀을 1800년대 후반에 팔기 위해서 대리점 제도와 함께 또 하나 자신들이 개발했던, 최초로 세상에 나왔던 독특한 판매 방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할부와 렌탈 방식이었어요. 예. 사실 마케팅과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게 어쩌면 더 세상을 크게 바꾼 획기적인 발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 처음 사업 시작할 때 DVD 렌탈 사업으로 시작했잖아요. 렌탈 사업의 시초가 싱어사다. 그리고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 최강자라고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월 일정액을 내고 예. 그다음에 그 서비스를 이용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첫 번째로 세상에 등장시킨 것이 재봉틀의 판매 방식에서 나왔다. 그래서 팀 하포드 같은 경우에서는 재봉틀이 없었다면 넷플릭스도 없었을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렌탈 방식으로 팔았던 그러니까 할부와 공통점이 렌탈 있군요. 방식 같은 경우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익숙한 시스템이잖아요. 예. 근데 재봉틀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 사업도 없고 정수기 사업도 없다, 이렇게 하셔도 이해하셔도 렌탈 좋을 것 할부 방식을 도입한 최초의 상품이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렌탈 할부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잠시 이제 싱어사가 재봉틀을 어떻게 팔았는지, 또 싱어사가 최초로 만든 판매 방식이 어떤 건지 좀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면요. 예. 여성들의 경우 1800년대 후반의 여성들, 미국 여성들이죠. 미국 여성들 같은 경우 집에서 해야 하는 그 바느질 양이 어마어마했다라고 합니다. 작가인 사라 헤일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해도 끝이 없는 이 일은 평생에 걸친 여성들의 영원한 고역이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였는데, 바느질을. 네. 하지만 1800년대 후반에 싱어사가 이 가정용 재봉틀을 세상에 처음 내놓았을 때 네. 세상의 반응은 정말이지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좋은 물건이잖아요. 네. 바느질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환호성을 지를 거라고 싱어사는 생각했죠. 너무 비쌌나 보네요. 네.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가 예.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너무 셌어요. 1800년대 후반에 싱어사가 내놓은 가정용 이 재봉틀 한 대 값이
지금으로 치면 자동차 한 대 값에 맞먹었다 그래요. 아, 굉장히 비싼 거죠. 지금으로 치면 수천만 원 네. 느낌이. 그리고 둘째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당시 가정에서 이 미국 가정에서 필요한 물건을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소위 구매 결정권은 남자들이 갖고 있었어요. 여성이 아니라. 목돈 써야 되니까. 그리고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쪽이 남자였으니까 여성들은 거의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지고 돈을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남편이었던 동의해줘야 그렇죠. 산다는 거죠. 남편이 사줘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네. 근데 예전에 냉장고와 세탁기에 대해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냉장고와 세탁기는 여성의 삶도 바꿨지만 남편들의 삶도 바꿔줬거든요. 어떻게요? 얘기해드렸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예. 냉장고 같은 경우에 이 냉장고가 등장하면서 남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인들을 데리고 시장을 오가고 또 식료품을 옮겨야 되는 이런 수고가 없어졌죠. 덜어졌죠. 그리고 세탁기 같은 경우는 세탁을 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물 길러 오고 또 물을 뜨겁게 데울 수 있는 장작들 준비하고 뭐 장작 산에서 잘라오고 또 집에서 장작 패고 이런 수고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찬물에 잘 안 빨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냉장고와 세탁기는 당시에 위생과 이 건강과 직결된 물건이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냉장고 사요. 가격 좀 떨어졌는데 예. 우리도 세탁기 하나 사요라고 부인이 얘기하면 흔쾌히 지갑을 열 준비는 돼 있었어요. 그런데 재봉틀은 아니었다. 재봉틀은 정 반대였어요. 완전히 여성이 오로지 여성만 하는 그렇죠. 일이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 미국 남성 1800년대 후반의 미국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저거는 그냥 당연히 여자들이 할 일인데 예. 저 비싼 재봉틀을 왜 사야 돼?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오죽하면 당시에 가정용 재봉틀을 싱어사가 광고하고 뭐 홍보 전단지를 만들잖아요. 그걸 보고 언론에 이 카툰 이제 만평이 실리는데 그 만평에 이렇게 됩니다. 한 남자가 재봉틀 앞에 서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재봉틀을 뭐하러 사냐? 결혼하면 되는데. 이런 단어를 이런 말 만평까지 나올 정도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게다가 재봉틀 이름이 영어로 하면 소잉 머신이에요. 이 소잉 머신이라는 이름도 남성들은 싫었어요. 왜요? 네? 소잉 머신이 왜요? 당시에 미국 남성들은 여자는 기계를 다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머신이라고 붙어서. 네. 여자가 머신? 기계를 다룬다고? 상상도 못할 일이고 이거는 사자마자 고장 날 게 뻔하다. 여자들이 고장 낼 거다. 아하. 돈 낭비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름도 잘못 붙였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편견이네요, 정말. 네, 정말 터무니없는 편견인데 그때는 근데 이 편견이 어느 정도 강력했냐면 당시에 이런 남성들의 견해에 가장 동조하고 힘을 보태는 세력이 의사 집단이었어요. 의사들은 여기서 또 왜 나왔습니까? 싱어사가 그 당시에 예. 가장 넘어서야 되는 적대적인 집단이 의사 집단이었는데 당시 의사들이 본인들의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서 가정용 재봉틀의 도입을 원천 봉쇄하려고 했다 그래요. 근데 사실 그 의사들이 의사랑 재봉틀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걸 싫어했어요? 당시 의사들이 이제 남성들이 많은 모양인데 예. 근데 이번에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온갖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의사들 그리고 국제 의료 심포지엄에서 나왔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1869년에 아델프 에스파뇰이라는 의사가 내놓은 논문인데 네. 여성이 가정에서 재봉틀을 쓰면 여성의 팔과 복부에 쇼크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여성들이 자신들의 능력 밖에 있는 복잡한 기계를 사용하면서 예. 긴장감과 흥분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 조절과 생리적인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재봉틀을 쓰면 가정의 평화가 깨진다라는 주장들이 정말 심포지엄에서 수없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의학 심포지엄에서. 국제 의학 심포지엄에서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가정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가장 주된 시간이 바느질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줄여준다는 것은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일이다라는 이게 심포지엄에 나왔더라고요. 따라서 이제 싱어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편견과 높은 가격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게 싱어사의 최대 고민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재무와 마케팅을 담당했던 에드워드 클라크라는 사람이 대리점과 함께 그 유명한 $1 판매 전략을 도입하면서 이 난국을 타개하기 시작합니다.
1달러 판매 전략. 네. 이 비싼 걸 1달러에 어떻게 팔아요? 1달러 판매 전략이 뭡니까? 핵심 문구는 딱 두 가지입니다. 1달러만 내세요. 그럼 음. 재봉틀을 당신은 집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예. 또 일주일에 1달러만 내시면 당신은 재봉틀을 영원히 당신 것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약 4달러. 네. 한마디로 할부 판매 전략. 지금 우리 스마트폰 살 때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예. 비싼 거는 항상 할부죠. 할부고 할부, 그다음에 렌탈, 총 리스. 내고. 예. 렌탈 리스 이렇게 집에서 사잖아요. 그리고 또 신호사가 이렇게 재봉틀을 팔기 시작하면서 수금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한 달에 뭐 4번. 아, 네. 그땐 자동이체 뭐 이런 거 없었으니까. 없으니까 수금하러 예. 가야 되잖아요. 네. 수금하는 수금원을 보내야 되는데 그냥 매주 이제 정해진 요일에 수금원이 가면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 아, 돈 받으러 온 사람 같으니까. 좀 뭐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제품의 정기 점검과 AS를 위해서 엔지니어가 매주 당신의 집을 방문해 드립니다. 아, 잘 쓰고 계세요. 라는 이렇게? 식으로 예. 지금으로 치면 정수기 회사의 코디 같은 야.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아주 고도의 거부감을 최소화한 수금 전략을 씁니다. 이후에 신건사 같은 경우에 이 1912년 미국에서 재봉틀 판매 60%, 전 세계적으로 9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독보적인 회사로 성장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70년대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꽃님이 시집 갈 땐 브라더 미싱. 혼수품. 예, 혼수품. 혼수품 1호였어요 이게. 그러면서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60년대 70년대 미국과 전 세계 각국의 혼수품 목록 1호는 다름 아닌 가정용 이 재봉틀이었죠. 예전에는 집에서 다 옷도 만들어 입고 기워서 입고 네. 뭐 간단한 가방 같은 것도 만들어 쓰고 그랬나 봐요. 그죠? 그랬었죠? 저도 기억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예. 이게 손잡이 이렇게 돌리는 재봉틀 재봉틀 집에서 쓰셨고 그 발로 발로 밟고 페달 밟고. 밟아서 페달로 네. 돌아가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싱어가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작 싱어가 처음 개발한 그 재봉틀의 형태가 예. 사실은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좀 요것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던 페달을 밟고 손잡이를 돌리는 재봉틀을 처음 만든 사람은 싱어가 아니고 네. 이 1846년에 미국의 이제 일라이어스 하우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어요. 근데 하우가 만든 재봉틀과 이 싱어가 만든 재봉틀의 차이는 뭐였냐면 예. 싱어가 자신이 이제 발명으로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물건을 보는데 하우가 만든 재봉틀을 쳐다보니까 야 이거 뭐 별로 필요도 없는 물건 같다. 되게 바느질도 잘 안 되네. 나 같으면 바늘을 위에서 아래로 그냥 직선으로 꽂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걸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을 꽂는 방식을 하우의 그 소위 재봉틀에 바늘 꽂는 방식을 바꾼 거죠. 그 특허를 내고 근데 이게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싱어가 주변 사람들 평도 좋고 하니까 돈을 모아서 회사를 차린 게 싱어거든요. 싱어 재봉틀 회사인데 근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싱어가 한 거라고는 바늘을 꽂는 방식만 바꾼 거잖아요. 그 바늘 끝에 바늘귀가 있는 그것 말인가요? 네, 그래서 바늘이 위에서 아래로 다다다다다 이렇게 예. 꽂히는 예. 그 방식만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하우가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우가 싱어와 싱어사를 예.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겁니다. 오. 그래서 막 싸워요. 둘이 저작권 네. 놓고 예. 그러면서 이 논쟁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이게 뭐 싸움이 계속되니까 싱어사의 고문 변호사들이 이제 중재안을 낸 게 뭐냐면 그러면 두 사람의 특허권을 하나의 특허 풀로 만들자. 아, 서로 쓸 수 있게 하자. 네, 풀로 쓰고 풀로 만들고 그때까지는 특허 풀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예. 이 재봉틀이 특허 풀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재봉틀 가지고 뭐 이렇게 싸워하는 생각이 지금은 드는데 네. 그때만 해도 세계 최대의 그리고 발명품을 싱어사가 하우에게 재봉틀 한 대가 판매될 때마다 $5의 로열티를 지불한다. 아. 특허풀과 특허를 활용한 로열티 개념이 이 재봉틀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봉틀이 없었다면 어쩌면 스마트폰이나 TV나 첨단 우리 전자제품들 네. 그냥 매번 특허풀 뭐 로열티 개념 없이 매번 특허권 침해 소송만 하고 있을 거예요. 물건을 안 나오고. 특허풀이라는 건 뭡니까 그럼? 특허들을 하나의 제품에 필요한 특허들을 다 모아놓고 그 특허권자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기여한 바에 따라서 나눠 먹는 거. 나눠 먹는 방식이죠. 아, 나눠 가지는 방식이죠. 근데 현대로 치면 음원 제작
저작권 협의회가 네. 여러 음원 그 소유자들의 그 저작권을 대신 받아서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이군요. 삼성의 스마트폰이 팔리면 퀄컴이 돈을 받는 예. 그런 개념과도 비슷하죠. 퀄컴 말고 다양한 다른 특허권자들이 네. 같이 그렇죠. 그 풀에 있어서 네. 삼성으로부터 받으면 그리고 나눠받는다. 그 특허권자들을 일일이 만나서 음. 협상할 필요 없이 특허 예. 풀에 그냥 협상을 직접 하면 되도록 예. 이 특허 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준 음. 것이 재봉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재봉틀 집에서 잘 안 쓰는 이유는 아예 그냥 하나 사지 뭘 그걸 꿰매고 있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사실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의류 산업, 그러니까 옷이라든지 이런 의류들의 산업이 재봉틀이 등장한 이후부터 계속적인 성장을 하다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요. 사실 70년대, 80년대 를 지나신 분들은 다 한 번씩 아시겠지만 동네마다 양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바느질이라든지 재봉에 대한 예. 소질이 있으신 분들이 거기서 본인들이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파는 거였어요. 판매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수작업이니까 예. 간의 수공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가격들이 센데 음. 근데 가정용 재봉틀이 아닌 공장용 대형 재봉틀도 생기니까 예. 공장에서는 실제로 사람을 뭐 이용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10배 가까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더 많은 물건을 만들 수 있으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해주고 가격이 내려가면서 재봉틀을 활용한 봉제 산업이 의류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었다는 것은 뭐 사실 굳이 연구 논문들을 동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인데 예. 이렇게 이제 의류가 대량 생산되고 가격 인하가 되니까 야 뭐 집에서 이렇게 헤어진 옷 구멍난 옷 구멍난 양말을 수선해서 입는 것보다 그냥 새로 하나 사자 이런 인식들이 나왔고 우리 같은 경우는 80년대 후반부터 재봉틀이 집에서 좀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건 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가 좀 소득이 급격한 경제 올라가니까? 성장을 하고 소득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구멍난 옷이나 뭐 양말 이걸 집에서 재봉틀 두고 번거롭게 하지 말자. 이런 인식들이 확산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실제 재봉틀 판매 회사들 관계자들은 재밌는 이유를 좀 인터뷰로 했더라고. 인터뷰를 보니까 좀 재밌는 이유가 하나 또 있더라고요. 제조사 관계자들 얘기입니다. 80년대 후반에 재봉틀이 막 사라지기 시작했던 게 가정용 예. 재봉틀이 집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던 게 컬러 TV 때문이다. 그게 또 그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80년대 후반에 이제 컬러 TV 보급률이 굉장히 높았고 80년대 후반부터 예. MBC를 비롯한 이 방송사들이 좀 미니 시리즈 같은 재밌는 드라마들을 심야에 밤 10시 때 많이 방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TV 드라마가 많아지니까 주부들이 밤에 예전에 바느질하거나 재봉틀 노리는 시간에 엄마 양말에 TV 구멍 앞에. 났어요. 그러면 아이 그냥 하나 사줄게. 이건 제조사 관계자들 이야기예요. 네. 그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90년대 들어가면서 일반 가정집에서는 재봉틀이 거의 보이지 않고 혼수품 1호였던 재봉틀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취미로 나만의 옷 혹은 나만의 독특한 패턴이 들어간 식탁보나 뭐 소파 천 같은 걸 만들고 싶은 주부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한 200년만 거슬러 올라가면 그 네. 당시에 주부들은 천도 배를 짰을 거 아니겠어요. 천도 살 수 끝이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고역이었던 천을 거예요. 짜서 그걸로 바느질해서 옷을 만들어서 그걸 또 개울가에 가서 빨래를 하고 네. 갖고 와서 막 그것만 해도 와. 근데 그걸 지금은 세탁기가 해주고 재봉틀이 해주고 이제 재봉틀도 심지어 안 쓰는데 그런데도 왜 주부들은 시간이 안 남을까요? 가사 노동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합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가사 노동이에요. 알겠어요. 하나 좀 이 네. 재봉틀과 관련해서 궁금한 건 우리가 보통 미싱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걸 이게 뭐 옳은 표현입니까? 아니면 이건 일본어예요. 잘못된 표현입니까? 일제 강점기와 관련된 건데 원래 우리나라에 그 싱어사의 가정용 재봉틀이 들어와서 광고된 이 전단지를 보면 한문 혼용으로 쓰여 있었는데 이 기계를 한국 사람들은 야 이거 배틀하고 똑같은 기능이네 옷 짜니까 예. 그러면서 재봉틀이라고 불렀는데 예. 일본에서는 소잉머신에서 머신만 따가지고 일본식 발음인 미싱이라고 불렀어요. 머신 네. 하다가 미싱이 네, 됐다. 근데 일제 강점기 때
재봉틀이라는 말 대신에 미싱을 쓰게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일본식 표기군요. 60년대 70년대까지 계속 미싱이라는 단어가 써진 건데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알겠습니다. 공부왕 이종훈 작가로부터 또 재봉틀의 역사에 대해서 재미있게 배웠네요.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연초에는 이 행사를 보면 올 한해 IT 업계의 트렌드를 전망할 수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행사가 있죠. 가전쇼 CES인데요. 이 올해 CES에는 또 어떤 기술들이 선보였을까요? 미래사회 IT연구소의 김덕진 소장과 함께 얘기 좀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점점 더 많은 분들이 CES 현장에 가서 네. 기술 변화를 지켜보러 네. 뭐 겸사겸사 내지는 뭐 핑계도 있겠어요. 네네. 미국으로 많이 가시는 것 좋은 같거든요. 이제 라스베가스 여행과 함께 가시는 예. 분들도 많으시죠. 네, 뭐 말씀. 끝났죠? 끝났습니까? 네네,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서 아마 귀국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오고 계시고 어제도 오고 막 그러셨는데 예. 지난 5일부터 이제 나흘간 열렸고요. 그 앞에 이제 미디어 행사까지 포함하면 대충 한 일주일 정도 열리게 되는데 좀 재밌는 건 저도 이제 가봤지만 헝거 마케팅을 잘해요. CES가. 헝거 마케팅이 뭐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먹어도 막 배고픈 것 같은 이런 마케팅 있잖아요. 왜냐하면 3일 내내 정말 자기가 마음을 먹고 열 때부터 닫을 때까지 다녀도 다 못 봅니다. 네, 워낙 행사장이 커요. 많고 커서. 네, 워낙 크고 뭐 예를 들면 수천여 개 이번에도 한 3천여 개 이상의 기업이 등록이 돼 있다고 이제 나왔는데 170만 개국에 그 정말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거기에서 이제 기다렸다가 오픈할 때부터 닫을 때까지 내내 다녀도 다 못 봐요. 그 정도로 많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럴까 뭐 두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내년에 또 오고 싶고 내년에도 뭐가 바뀔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올해 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그렇구나라고 좀 맥락을 느낀 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나온 기술들이 완전히 새롭다거나 뭔가 기존에 못 들었던 키워드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현장에 못 갔는데 현장에 계시는 이제 저랑 계속 같이 가셨던 기자님한테도 거의 매일 막 밤마다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이거 2년 전에 본 건데 뭐 그대로 또 나왔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예전에 있던 기술들이 조금 더 진화했다 진보했다 이런 쪽이지 뭔가 막 와우 포인트가 있거나 놀랍거나 막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쭉 지켜본 사람으로서는 별로 없었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디로 진화할 것인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기업들이 좀 고민이 지금 많아진 상황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뭐 새로운 것보다는 살짝 표현하자면 재탕 분위기. 야 이게 뭐 특별하게 볼 거는 없나 보네 하는 느낌이 좀 있었다는. 네, 그게 뉘앙스로 이제 들리는데. 왜 그러냐면 CES라는 쇼 자체가 원래 메시지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는 쇼예요. 그러니까는 보통 CES라는 쇼는 1년에 첫 1월에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1월에라는 게 좀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1월에 하니까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갈 거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제품들은 완성된 제품보다 투자를 받아서 완성을 해나가는 제품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이야 자율주행 얘기하고 뭐 이게 어느 정도 될 거다 뭐 드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CES에서 가상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랑 연관되는 가상현실과 관련된 컨셉이 몇 년도부터 메시지로 나왔을 것 같으세요? 그쵸? 가상현실, 네. 가상현실, VR, AR, 뭐 네, 그런 메타버스 것들. 이런 거죠. 네, 뭐 스마트카 뭐 이런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한 몇 년 전, 한 3, 4년 전 그런 느낌인데요. 놀랍게도 2012년에 이미 나왔어요. 그 키워드가. 어... 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무인 자동차의 시대가 올 거다라는 얘기가 이미 CES에서는 2014년에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드론 얘기도 2015년, 스마트 시티 막 2018년. 그러니까 기술이 아직 나오기 전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먼저 던져놓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향후의 그림이나 컨셉을 보여주는 형태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런 미래로 갈 것 같아. 그렇게 되니까 되게 저같이 이제 관찰하는 사람 재밌는 거죠. 이쪽으로 기업의 방향이 가겠구나.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과 올해를 좀 비교해 보면 오히려 작년에는 막 우주 기술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푸드테크 막 이런 얘기 나왔는데 올해는 우주 기술 이런 게 들어가고 오히려 좀 일반적으로 지금 당장 눈에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조금 더 진보된 형태의 그래픽이 좋아진 화면 혹은 뭐 조금 더 커진 OLED 뭐 아니면은 자동차 안에 예전에는
뭐 한 가지 컬러만 됐던 게 여러 가지 컬러가 돼요. 이런 조금 더 사용성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들이 보여주려는 미래 그림은 뭘까라는 부분에서 약간의 좀 의문점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를 이 키노트, 그러니까 이 CTA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이 쇼를 할 때 그 CTA라는 이 CES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사가 자신들의 이제 트렌드나 올해 메시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나왔던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 경기 안 좋고 투자 환경 그쵸. 아주 차갑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새로운 뭔가 이제 뭐 몇 년 있다가 있을 키워드보다는 지금 당장 팔 수 있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뭔가 시장에 내놓을 수 있거나 혹은 투자자들이 2, 3년 기다려줄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한 6개월 정도 뭐 1년 안에 나오겠네 라는 제품들을 좀 위주로 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재미가 없었고 네. 하지만 이제 어떠한 기술이 당장 올 거를 보는 분들한테는 좀 관심이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그 이번에 혁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 CTA 측에서 예전에 2008년 때를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2008년 때도 경제 위기가 있었잖아요. 리만 사태 직후였죠.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오히려 4G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폰이 4G LTE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이 오히려 그때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기반으로 미국에서 이제 모바일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는데 2008년에 미국에 가구 내 스마트폰 보유 한 대를 보유한 가구가 전체 30%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가구가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슈에서 이번에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오히려 위기 상황이고 이른바 거품이 꺼질 때 혁신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있었던 키워드들을 새로운 걸 보여주기보다는 지금까지 잘 다져왔던 것들이 어떻게 연합되고 그런 것들이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요즘에 이제 ESG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ESG를 좀 더 확장시켜서 인간 안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어요. 인간 안보. 네, 이게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하니까 조금 애매한데 예. 영어로 하면 이제 Human Security for All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유엔에서 하는 메시지랑도 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아주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뭐 예를 들면은 전쟁이나 이런 위험에서 좀 피해 있어야 되고 예. 음식이나 뭔가 인류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기술이 과연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일종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러니까 약간의 단순한 이제 가전 쇼를 넘어서서 예. 사회 전반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겠다. 이런 형태로까지 이 쇼가 이제 좀 진화하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기술이라는 게 제일 필요한 게 그거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안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뭐 메타버스나 웹3 얘기할 때도 결국엔 온라인상의 많은 것들이 지금 경제 구조들이 이제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제를 하든 뭘 하든 이제 인터넷 상황에서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예를 들면 보안 기술이라고 쳤을 때 보안이 그냥 일부 회사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컴퓨터 보안이라는 부분들 이런 관심에 이제 메시지를 풀어낸 방식이고요. 예. 또 예를 들면 이번에 AMD에서도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CPU 칩이 인공지능 기술이 좋아지면 무엇이 좋을까라는 거예요. 이 인류 관점에서. 근데 그럴 때 이제 이들이 어떻게 푼 거냐면 예전에는 칩 기술 자체가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는 요즘에 보면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건물들을 짓잖아요. 그 건물에 예를 들어서 칩 성능이 좋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 뭐 10층짜리 건물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했고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해서 거기서 전기도 엄청 쓰고 환경을 망쳤다면 그게 AI 기술이 좋아져서 10분의 1로 줄어드니까 우리가 그만큼 전기와 물을 아낄 수 있다. 이런 형태의 메시지들을 좀 이제 시도하려는 그런 분위기도 좀 볼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투자 환경도 좀 위축되다 보니까 작년 1년 전만 해도 네. 1년 전만 해도 다양한 상상력이 바로 돈으로 연결되던 그냥 그림만 그려오면 투자 받고 그렇죠. 이제 이렇던 시대라서 다양한 상상력이 CES에서도 발현이 됐을 텐데 올해는 분위기가 싹 매우 현실적으로 세워가고 있다. 네. 근데 이제 그 되게 연속적으로 인상적이네요. 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걸 느끼실 텐데 처음 가신 분들은 그래도 분명히 신기하고 재밌는 거는 많아요. 뭐 예를 네. 들면은 이번에도 이제 나왔던 건데 실제로 이게 이제 2019년부터 전시된 거긴 한데 존디어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가 있거든요. 농기계 네네. 트랙터 뭐 네, 이런 거 맞습니다. 만드는 회사. 그 농기구 트랙터인데 그게 네. 현장에서 보면 압도적입니다. 왜냐하면 바퀴 크기가 네. 제 키보다 커요. 어, 네, 그러니까 그 예. 정도 사이즈의 우리가 트랙터를 거의 볼질 못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 사이즈의 트랙터가 네.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오는 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농기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정도 사이즈면 정말로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사람도 다칠 수 있는 사이즈인데 그 안정적으로 자율주행을 하면서 뭔가를 곡물을 걷어낸다고? 예. 라고 하면은 이게 좀 같은 기술이지만 이 사이즈가 좀 다르구나 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게 있고요. 근데 그런 건 좀 네. 키도 좀 커야 안 그러면 옥수수 밭에서 파묻혀가지고 얘 농기계 어디 갔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실제로 보게 되는데 또 거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인류를 위한 기술이 또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그 아시겠지만 이제 농업을 할 때 워낙 큰 땅에서 이제 미국에서 농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물도 막 쓰고 네. 그리고 이제 농약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요즘에 드론이 쭉 살포를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환경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런 관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물을 주는 그 이제 어떠한 그 이제 그 아까 말 트랙터에 있어도 물 뿌리는데 앞에다가 예. 인공지능 카메라 달아서 쉽게 말해서 땅을 계속 분석하면서 여기가 물을 줘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거기만 물을 딱 최적화하게 찍 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지나가면서 농약이 필요한 데를 예를 들면 잡초가 있다. 그럼 잡초 부분에만 농약을 딱 주니까 양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그게 어떤 인류의 전반적인 상태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자율주행 트랙터니까 24시간 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이게 인류를 위한 기술이다. 약간 그런 맥락의 좀 해석을 이제 하려는 시도들이 보이고 있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또 많이 나왔던 게 전기와 관련된 엔진인데 이 존디어라는 회사에서 이번에 그 포크레인 있잖아요. 농업에서 쓰시는 포크레인. 그 포크레인을 엔진이 아니라 전기차 같은 이제 전기 모터로. 엔진, 모터로 하는 이런 회사를 인수하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조금 이제 가는. 그래서 그런 건 좀 실제로 보면 좀 멋있고 이제 와 대단하다 뭐 이런 느낌 들기도 하죠. 자율주행을 원래 시내 도심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어렵다는 판단이 일단은 내려졌나 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걸치적거리는 거 없는 들판부터 우리 해보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말씀해주신 게 전 또 이번 CES에 되게 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 기술이 이미 CES에서 2014년, 뭐 2015년 이때부터 계속 얘기가 됐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완전한 자율주행이 곧 올 거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이 나올 거야. 그래서 뭐 센서 회사들도 라이다가 좋니, 레이다가 좋니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번에의 쇼의 전체적인 모습은 냉정하게 완전한 자율주행은 훨씬 좀 멀었다. 그렇다면 약간 반자율 정도를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걸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라는 좀 현실적인 방향.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내보다는 시외에서 혹은 뭔가 큰 선박이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도움을 주는 이런 형태들이 좀 가깝게 왔고요. 또 이제 5G에 대한 관점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5G라고 하는 그 어떠한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의 사용성이 있지만 예. 아마 몇 번 지적을 드렸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 5G라는 게 우리에게 체감상으로 얼마큼 올까? 라고 하면 솔직히 별게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왜 빨라야 해? 그렇죠. 아니면은 왜 내가 10,000원, 20,000원을 더 주고 유튜브 좀 빠른 걸로 왜 돈을 더 줘야 되지? 막 아니면은 나는 4G 쓰고 싶은데 신기계 살려면 무조건 5G 쓰라니까 억지로 쓰는 막 이런 분들이 네,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 CTA에서도 몇 년 동안 그냥 5G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에게 가야 돼요라는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5G는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기술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좀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정도의 속도나 이 정도의 연결성은 개인을 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이런 뭐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뭐 센서를 여러 개 연결하거나 이제 뭐 지금 이제 센서의 개수가 좀 있으면 인구보다 더 많아지는 시대가 오거든요. 그럼 그런 걸 연결할 땐 5G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4G랑 5G가 속도뿐만 아니라 또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4G는 어떠한 센서가 하나의 디바이스가 있으면 디바이스와 디바이스가 1대1로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5G는 1대 다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자동차가 딱 지나갈 때 이 주변에 있는 다양한 센서들을 한 번에 연결해 가지고 거기랑 여러 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5G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솔직히 소비자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류의 기술들을 이번에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기술들을 조금 더 연결성 있게 만드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방향성이 있고요. 그래서인지 이번에 또 표준화에 대한 이슈들도 좀 나왔어요. 표준.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그 뭐 요즘에 보면 가전 기계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가전 기계들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아마존의 스피커라는 게 있고 구글의 스피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가전기구들은 아마존 스피커랑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뭐 그런데 이제 어떤 가전기구는 구글하고만 해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삼성 기구들끼리는 네. 삼성에 있는 가전 제품들끼리는 통화를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뭐 LG에서 나온 게 있다. 우리 집에 혹은 뭐 다른 데가 뭐 어떤 대만에서 나온 게 있다. 그럼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다가 회사별로 스마트 스피커를 몇 개를 갖다 놓고 뭐 빅스비를 불렀다가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얘기됐던 게 매터라고 하는 이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표준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파이 뺏어 먹기처럼 A 회사용, B 회사용 이렇게 했다면 이제 우리는 여러 개 가전 기구가 예. 집에 같이 들어올 수 있다는 현실적인 상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표준을 좀 제시하자라는 관점이었고요. 그래서 삼성에서도 이번에 그렇다면은 표준을 지킨 기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꼭 삼성 기계가 아니더라도 연결할 수 있는 뭐 이러한 어떤 탭 형태의 허브를 뭐 발표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표준 얘기 나올 때마다 늘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은 네. 스마트폰 충전기 단자부터 제발 좀 표준화 시켜 주십시오. 그거는 이제 하려고 계속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제 애플에게 압박을 주고 이것도 있는 걸 통일 알고 있죠. 못하면서 뭘 합니까 이거?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CES에 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데 말씀해주신 애플 같은 데는 CES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애플은 왜 CES에 안 나올까? 그건 저는 나름대로 결론을 스스로 내린 게 있습니다. 네네. 어떤 거세요? 제가 그동안 쭉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품이 가득 낀 아직은 스토리에 불과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반인 그런 기술들이 있고 네. 바로 상용화해서 돈 벌 수 있는 기술들이 있는데 애플은 후자 쪽만 합니다. 자기 돈 들어가야 되는 네. 거니까. 그런데 이제 꿈이 가득하고 스토리가 가득하고 거품이 있는 기술들은 내 돈으로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 돈도 많이 드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네. 돈이 부족한 분들이 남의 돈 투자 받아서 해야 되는 기술이라 거기에는 뭐 불가피하게 좀 거품도 들어가 있고 허구도 좀 들어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선보이는 곳이 CES다 보니 네. 애플은 안 오는 거죠. 오 그렇군요. 갑자기 이제 MC와 패널이 바뀐 것. 지금 좋네요. 계속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네. 애플처럼 이제 그런 자신들의 브랜드나 아이덴티티가 명확한 데들이 조금씩 CES에서 좀 빠지고 있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그렇고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가 오면 발표도 하고 새로운 제품도 막 출시하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런 모습들이 이번에 별로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회사의 썸띵뉴가 짠 하고 공개되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기술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MWC를 우리가 이제 또 향후에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MWC가 뭔가요? 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페인에서 이제 비슷한 쇼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 CES에 중국 회사가 엄청 많이 있고 중국이 뭔가 미국의 패권을 잡으려고 막 그랬는데 네.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심해지고 나서는 중국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핵심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 MWC에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칩과 관련된 쪽이나 이런 쪽이 이 MWC에 대한 좀 관심이 일어나고 있고 아이러니하게 그 부분을 우리나라가 이번에 많이 채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번에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갔고요. 중국에 안 왔군요. 네, 중국이 오긴 했습니다. 오긴 했는데 그게 큰 기업이 안 온 거고요. 예전에는 전체 부스의 3분의 1 정도가 중국이었는데 그때에 비하면은 좀 작은 수입니다. 그래도 몇백 개 기업은 참여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과 우리나라 각종 기관과 이런 데들이 너무 많이 가셔서 야 거기 가면 오히려 한국에서 못 보는 한국 사람들 다 만나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인들 되게 많아졌다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혁신상도 많이 받곤 했는데 단순히 상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좀 투자도 이어지고 해외랑도 좀 커뮤니케이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약간 거품이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찾는 것 같기도 하고 네. CES 이야기 이제 다음 주 되면 많이 또 나오겠군요. 네. 갔다 와봤더니 이렇더라. 아마도 각종 보고서들이 쏟아질 거라 이제 편합니다. 미래사회 IT 연구소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